극단 해인에서 준비한 낭독 공연입니다. 빨리 시작할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낭독 공연은 이은선 작가의 유리주의, 김경희 작가의 코 없는 남자, 김혜나 작가의 민달팽이, 전석순 작가의 거의 모든 거짓말을 부분 마구마구 멋대로 편집해서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밑밥을 깔았으니 그저 부조리 소설이구나 생각하시고 재미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물의 겉면 전체를 통유리로 감싼 호텔이었다. 이곳의 현관문은 직업정신이 투철한 청소부가 닫고 또 닦아놓아 흡사 특별한 눈에만 보이는 오로라 같았다. 청소부가 문 옆에 붙어있는 유리주의 글자를 걸레로 한 번 더 닦았다. 바로 밑에 한국어로도 쓰여 있었다. 바다를 등진 산 중턱에 있는 아담한 호텔이었다.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호수를 품고 있는 까닭에 휴양지로도 이름이 높았다. 신비한 괴생명체가 산다는 호수 옆의 호텔 스위트룸은 웃돈을 주고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었다. 사업을 하는 어릴 적 친구가 3년 전 이 호텔을 인수했어요. 난 마침 작업실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 공간을 흔쾌히 내줬죠. 호텔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도 무료로 할 수 있게 배려해줬지만 난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전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든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직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영 불편해요. 에이, 그게 뭐 불편해요. 혼자 사 먹는 게 더 불편하지. 그게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야 하나? 난 이 호텔의 직원이 아닌데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같이 있으면, 그리고 이 호텔의 투숙객이 아닌데 투숙객들이 있는 공간에 같이 있으면, 로비에 있는 데스크 직원과 접수계 직원, 카페 직원, 벨보이, 도어맨, 심지어 청소부까지 그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다. 사람들의 환대, 친절, 예의가 담긴 시선이 온종일 그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것은 모두 내게 아니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그건 그들의 것도 아니죠. 그럼 돈은 하나도 안 내요? 내가 다시 물으니 그는 그렇다는 의미로 눈꺼풀을 끔뻑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그림... 완전히 준 건 아니고 팔리지 않는 그림들을 호텔 객실과 복도마다 전시하듯 걸어뒀다는 얘기였다. 그러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종종 팔리기도 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여태껏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섹스를 했다기보단 배웠다는 느낌이었던 19살 때 만난 연하의 남자친구와 달리 달팽이 화가인 그와의 섹스에서 나는 늘 그가 더 깊이 들어와 주길, 더 오래 해주길 바라곤 한다. 끝나고 나면 한없이 부족한 느낌. 섹스를 계속 더 많이 하고 싶은 느낌. 그래서 그 화실로 자꾸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들. 그러나 아무리 섹스를 많이 해도 그는 나에게 조금도 더 깊이 들어오지 못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섹스가 끝난 뒤 서둘러 화실에서 빠져나왔다. 피자나 치킨이라도 시켜 먹고 갈래요? 라는 그의 제안을 뿌리친 채 서둘렀다. 그리고 화실에서 나오자마자 온몸에 향수를 뿌렸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 번 더 향수를 잔뜩 뿌린 뒤 현관문을 열었다. 그와 만나기 시작한 뒤로 50ml 향수 한 병이 한 달 만에 동이 나곤 했다. 엄만 나의 향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지만 별 수 없었다. 그 화실에 눅눅한 기름 냄새를 달고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다. 여자를 처음 본 것은 1년 전 피호텔에서였다. 좀처럼 사람을 사귀지 않던 아내가 남자에게 소개해줄 친구가 생겼다고 했다. 취미로 사진을 배우기 시작한 아내는
동아리에서 20살쯤 어린 아이를 만났는데 예나라는 이름의 그 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했다. 예나는 사모예들을 닮았어 여보. 사모예드라고? 아 왜 있잖아 에스키모인들의 애완견. 충실하지만 자유로운 느낌이랄까? 아내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내밀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풋풋하고 생기가 넘쳤다. 아 나도 이럴 때가 있었을까? 아내가 아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여 긍정의 표시를 했다. 아 이젠 다 지나가 버렸어. 예쁨이라는 게 조금도 남아있질 않아. 아내의 눈동자에 슬픔이 드리워졌다. 감상에 젖은 것이 안쓰럽기도 하여 남자는 흔쾌히 저녁 약속에 동의했다. 아내는 곧장 피호텔의 이탈리아 식당을 예약했다. 청소부들은 유리창의 일부나 다름없었다. 안쪽의 시선이 늘 청소부 등 뒤를 향했기 때문이었다. 종종 자신이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잊고 유리의 일에 열중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눈빛들은 분명 존재했다. 그것은 정말로 몸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유리 안쪽의 일에 눈을 감고 바깥에 얼룩을 지우는 일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다. 간혹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다 투숙객의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도르려 줄을 타고 올라가 버리면 그만이었다. 날이 갈수록 허공에서 유리와 호수 쪽으로 손짓하는 각자의 기술이 다양해졌다. 아 여보, 그게 말이지 저기. 엄마는 죽을 담아온 보온병을 떨어뜨리고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내 귀에는 엄마가 내지른 비명보다 보온병 속에 유리 깨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모든 게 정지됐다.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엄마도, 섹스를 하고 있던 아빠도, 이런 상황을 예감했을 법한 여자도, 모든 상황을 서서 지켜보는 나까지도.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일시정지돼 버리는 컴퓨터 속 동영상처럼 우리의 삶은 이렇게 멈추는 것이었다. 삶은 그런 것이었다.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이도 어린 년이 어떻게? 넌 애미도 없어? 네 부모님도 너 이러는 거 알아? 너 나중에 결혼해서 네 남편이 너처럼 새파랗게 젊은 년이랑 바람났다고? 생각 좀 해봐. 미안해요. 여자는 고개를 돌린 채 미안해요 소리를 내뱉으며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진부한 장면이었다. 당신이 가. 아내가 흑백으로 인쇄된 초대장을 던지며 남자에게 말했다. 여자의 빛 4인 4색 사진전. 초대장은 아내가 활동하던 사진 동아리에서 보내온 것이다. 전시 장소는 피호텔 로비의 오픈 갤러리였다. 참여 작가 안에는 아내와 예나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었다. 내가 거길 왜 가? 그럼 내가 가니? 이 꼴을 해가지고? 아내는 참담한 눈빛으로 남자를 쏘아보았다. 수개월 전부터 아내는 사진 동아리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 유방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면서부터다. 암덩어리를 떼어내기 위해 곧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었다. 독한 약물 치료가 병행되는 사이 아내는 암덩어리와는 작별할 수 있어도 우울증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당신 말해봐. 이게 여자 몸이야? 똑바로 좀 봐. 앞인지 뒤인지 구분도 안 되잖아. 남자는 맥없이 시선을 피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내의 여성성에 대한 부분이라 가타부타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입이 없어? 왜 말을 못해? 남자니까 무슨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글쎄, 담당 의사 말이 보형물을 넣으면 자연스럽고 또 보기에도 순간 아내의 마르고 거친 손이 남자의 볼을 강하게 훑었다. 보형물? 오라 상관없다 이거구나. 어차피 만지지도 않을 거니까. 제발 그만하자 우리. 우리?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면서 우리라고? 그때 도무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것의 형상이 안개 속에서 튀어나왔다. 말 그대로 짐승이었다. 괴상한 몸통 밑으로 사람다리 여러 개가 있었다. 몸통에서 물이 줄줄 흘렀다. 다리들이 물에 흠뻑 젖어 마치 오줌을 싸면서 걷는 것 같았다.
눈앞에 거대하고도 뚱뚱한 진의 형상에 놀란 마리와 유이는 서로의 팔을 부여잡고 덜덜 떨었다. 조용히 호텔의 뒷문을 지나치려던 짐승이 재빠르게 호수 쪽으로 달려갔다. 어둠에 파묻히며 사람 신음소리를 내던 짐승이 몸쪽으로 다가든 안개들을 거칠게 튕겨냈다. 다가온 주말, 남자는 택시를 타고 P호텔로 향했다. 아침부터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스산한 날씨였다. 세상에,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내가 몸이 아파서 대신 왔어요. 여자는 저런. 하고 탄식하더니 입술을 오므리며 뾰루tuk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순간 남자의 심장이 살짝 요동쳤다. 정말 한순간이었다. 좋은 냄새가 나요. 남자는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그와 동시에 어디선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한테서 지독한 냄새가 나. 그때 저만치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오라는 손짓을 했다. 여자는 아쉬운 표정으로 목례를 하고 나서 속삭이듯 그에게 말했다.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나도 그래요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여자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등이 깊게 파인 의상 탓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 쪽으로 쏠렸다. 남자는 얼굴이 화핫하게 달아오른 걸 느꼈다. 여자에게서 연락이 온 건 정확히 2주가 지나서였다. 영화 보지 않을래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말이지. 어린애처럼 감기라고요? 중년이 되면 다 그래.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해야 하나? 나이 든 남자는 정말 안쓰러워요. 그런가? 애비 닮은 년. 아빠와 헤어지고 난 뒤로 엄마는 그저 멍한, 그러나 노려보는 것이 분명한 눈으로 나에게 애비 닮은 년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코가 어쩜 이렇게 높을까? 아주 그냥 지 애비랑 똑 닮았네. 이마가 왜 이렇게 반듯하고 넓지? 아, 맞다. 넌 네 애비 닮았지.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고 난 뒤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갔다. 자다가도 놀랄 정도로 혼자 살아가는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었다. 마치 태초부터 혼자 살아온 사람 마냥 남편이란 존재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 양 말이다. 겉보기엔 무척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엄마가 실은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는 바로 음식이었다. 겉모양은 예전 그대로지만 속맛은 전혀 달라져 버린 음식들. 나는 그런 엄마의 음식을 꿋꿋이 먹었다. 간이 안 맞아서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는 말 같은 건 한 번도 하지 않고 모두 먹어치웠다. 그것들을 먹으며 난 절대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어느 누구도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달 6호실은 생각보다 훨씬 안락했다. 이런 호텔은 장기 투숙하기에 그만이란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남자가 창가에 놓인 1인용 소파에 털썩 앉았다. 은밀하게 떨리는 것도 잠시. 중년의 남자는 피로를 거스르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다. 퍼뜩 눈을 떴을 때 그의 두 팔은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미안해요. 너무 피곤해서 말이지.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긴장 좀 풀어요. 쉬고 싶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자 남자의 콧등이 붉어졌다. 그의 결혼 생활은 위태로운 상태였고 남자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디에도 드러낼 곳이 없었다. 죄가 아니라니. 그 말을 누가 믿어줄까? 자신을 믿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지? 고약하지 않아요. 좋은 냄새가 났거든요. 정말 재밌는 아가씨네. 사실 나야말로 냄새를 맡지 못해. 설마요. 감기 탓은 아니고요? 모르겠어. 어느 날부턴가 도통 냄새가 느껴지질 않아. 그럼 짜장면이나 비누 냄새 뭐 그런 것도요? 남자는 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이렇게 말을 이었다. 여기
이렇게 오래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난 남자친구도 있어요. 아, 왠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난 아내가 있으니까. 그럼 죄책감이 덜하나요? 나는 쿡쿡 웃으며 고개를 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 남자에게 선뜻 두 팔을 벌려 가슴을 활짝 열어주었다. 내 따스한 행동에 갑자기 남자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세상에, 중년의 울보사내라니. 그래봐야 세 번째 보는 사이였다. 공식적으로 단둘이 본 건 처음이었고 더욱이 그녀는 아내와도 아는 사이였다. 그런데 까마득히 어린 여자 앞에서, 그것도 호텔방까지 쫓아와 눈물을 쏟는 남자라니. 그는 자신이 무척이나 한심하게 느껴졌다. 여자는 남자의 등을 톡톡 서너 번 두드렸다. 그러고는 달 6호실의 카드키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젊었을 땐 썩 괜찮았을 외모예요. 그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자가 방긋 웃었다. 그러더니 카드키를 다시 들어 보였다. 남자는 손을 뻗어 충실하게 그걸 받아쥐었다. 그러곤 복잡한 감정으로 뒤돌아 그 방을 나왔다. 47 중년의 남자에게 생애 처음 비밀이란 것이 생겼다. 플라타너스가 줄지어 서 있는 가로수길을 걸어나갔다. 아직 가을의 초입인데 벌써부터 플라타너스 잎이 하나 둘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온 거리마다 플라타너스 가지를 쳐내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앙상한 가지 하나 남겨놓지 못한 채 장승처럼 어둡고 습하게 서 있겠지. 그리고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성한 잎들을 자랑스럽게 꺼내놓는 생과 사를 미친 듯이 반복해 될 것이다. 메스껍던 속이 울렁이며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 나는 그만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꺽꺽 소리와 함께 안에 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물인지 기름인지 알 수 없는 것들, 너무나 많은 냄새가 풍겨오는 것들, 사실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모두 다 쏟아두고 둥그렇게 말린 플라타너스 이파리 위를 나는 계속 걸어나갔다. 달 6호실은 체크아웃 하셨는데요? 한 달 후 남자가 피호텔을 찾았을 때 데스크 직원이 말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는 남자를 미심쩍게 바라보더니 다시 이렇게 물었다. 혹시 코어 없는 남자분이신가요? 6호 객실 손님이 코어 없는 남자라는 분한테 쪽지를 남기셨거든요. 저희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남자는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자신이 코 없는 남자가 맞을 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잠시 위아래로 흘끗 내려다보더니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쪽지를 내어주었다. 코가 없어져 버렸다네. 이브에 타락한 후예들은. 오, 물의 행복한 냄새, 돌의 용맹한 냄새. G.K. 체스터턴의 시, 쿠들의 노래. 남자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괜찮으세요? 데스크 직원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남자는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였다. 직원은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듯 남자의 코를 빤히 보며 물었다. 이제 코는 찾으신 건가요? 아, 네. 찾고 말고요. 정말 친절한 호텔이군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친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에겐 별거 아니라는 듯이 진실을 툭 던져줬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진실을 던져줬다. 몇 번 이어지다 보면 내 말은 다시 진실 쪽으로 기울었다. 그때 다시 속이면 됐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내 말이 진짠지 가짠지 헷갈려 했다. 어느새 나도 그랬다. 남자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렸다. 그때 체크인을 하려고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남자와 어깨를 살짝 부딪혔다. 여자의 얼굴은 자몽처럼 싱그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동그랗고 생기 넘치는 볼 위로 사무예들을 닮은 그녀의 얼굴이 겹쳐졌다.
여자는 정말 먼 곳으로 갔을까? 얼음뿐인 차가운 바다와 빙하가 둥둥 떠다니는 그곳으로 말이다.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남자의 옷깃을 파고든다. 그는 눈을 감고 떠올려본다. 북극을 달리는 야생의 개가 된 자신의 모습을. 크림빛 틴터를 가진 남자는 장대하게 펼쳐진 눈밭을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오로지 냄새만으로 길을 찾아야 하는 곳. 싸늘한 겨울 냄새, 싱싱한 피냄새가 어우러진 눈밭 위를 그는 발이 시린지도 모르고 거침없이 달렸다. 쩡!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에 남자의 양쪽 귀가 바짝 섰다. 싱! 바람이 분다. 시린 코에서는 김이 뿜어져 분분히 날린다. 모쪼록 즐거운 여행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안녕히 얼른 가세요. 관광객들이 떠나자 다시 도르래를 탄 사람들이 허공에 떴다. 호수 안으로 들어가 있던 괴물이 기지개를 켰다. 새떼가 날아와 유리창에 부딪혔다. 날개가 부러진 새를 청소부가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호텔의 현관에 뒤늦게 실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조용히 문을 가른 금이 유리주의라고 쓰인 여러 나라의 말들을 뒤덮었다. 커다란 현관문이 세심하게 갈라졌다. 금은 호텔 현판이 있던 쪽으로도 다가갔다. 새를 줍던 청소부와 도어맨이 뒤늦게 문을 붙들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새로운 투숙객들을 실은 버스가 올라왔다. 유리에 금이 가는 것보다 버스가 호텔로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빨랐다. 허공의 청소부들이 건물 위로 솟구쳤다. 호수를 유영하던 괴물이 긴 숨을 내뿜었다. 금이 유리호수 쪽으로 맹렬하게 번져갔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극단 해인의 배우군들이세요. 소설이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다가간 순간을 여러분은 지금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각색을 해주신 극단 해인의 대표 이양구 연출님을 자리에 잠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연출님 굳이 앉지 않으셔도 되고요. 연출님 제가 이쪽에서야 사진이 잘 나와요. 이제 이쪽으로 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인터뷰 얘기를 제가 안 하다가 이렇게 지금 공연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못 가시고 붙잡혀 계신 거죠? 네, 지금 바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몇 개 해드릴게요. 일단 감사합니다. 저희 소설 이렇게 공교롭게도 김혜나, 전석순, 김경희, 이은선 모든 소설들을 다 극단 해인 여기 지금 이양구 연출님께서 각색 및 이제 극을 마련해 주셨어요. 누구 소설이 제일 좋았나요? 유리주의가. 네. 누구 소설의 제목인지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농담이고요. 이번 낭독극 평소에 낭독 공연을 준비할 때보다 유독 더 신경을 쓰셨다고 그래요. 네 편을 한꺼번에 각색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소설 한 편을 부탁을 받으면 네. 소설을 배우더라고 한번 읽어보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단편 맞아요. 소설을. 그거를 이제 한 20분 정도에 읽어야 돼가지고 네. 그걸 좀 줄이면은 이제 사실 소설에서 이렇게 작가분들이 보시기에 좀 사라지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이번에 이제 내 작품을 네. 20분에 네.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작업 중에 한 가지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네. 그냥 그 내 편 중에서 부분 제 맘대로 잘라가지고 네. 붙였습니다. 그 중에 배경이 된 소설이 유독 전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연극과 소설의 만남이 바로 이 호텔 프린스 로비 콘서트입니다. 근데 연극 연출 주로 하셔서 사실 소설 읽으실 일이 많으신가요? 소설도 상대적으로 덜 읽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근데 덕분에 소설이 연극 배우들에게 이렇게 직접 읽혀지는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간의 소회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기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금방 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와가지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는 거는 그 네. 자체로 공연성이 있고 네. 연극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아, 요즘 어떤 극 올리고 계신가요? 뭐 저는 어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때 어떤 사람들 같으면 어디에서 뭐 몇 시에 뭐 입장료 얼마고요 이런 얘기 할 텐데 역시 양심적이십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소설을 통해서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급해 보이셔서 제가 얼른 보내드릴게요.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인사를 정말로 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자비한 부탁을 드린 거고요. 저 배우분들 이렇게 여기서 쉽게 뵐 수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말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쉽게 볼 수 없지만요. 지금 멋진 분들이 뒤에 나와 계시죠. 사실은 양구연출님 여기 좀 이쯤에서 이렇게 카메라도 좀 잘 받고 여기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배우분들에게 디렉팅만 열심히 하시다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무대에 나와서는 굉장히 당황을 하시네요. 근데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뒤에 작가분들 나와 계십니다. 물론 저도 계속 이제 보셨지만 죄송해요. 제가 계속 유리주의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호텔 프린스의 저자분들이십니다. 저쪽에 예쁜 작가님부터 누구신지 직접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김혜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텔 프린스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보람되고 뜻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호텔 프린스 단편집에서 코 없는 남자 이야기 발표한 김경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프린스에서 때 아닌 꽃이라는 단편소설로 인사드린 소설 쓰는 전석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다시 해야 되죠. 네, 저는 세기의 명작 유리주의를 쓴 소설가 이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스로를 이렇게 축혀 세워주지 않으면 요즘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때라 좀 그랬어요. 근데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텔 프린스를 읽고 사실 근데 저도 작가인데 제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리다가 작가가 작가에게 묻다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서로 묻어보는 거예요.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그리고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심한 질문 괜찮습니다. 김경희 작가님, 예, 그래도 맏언니로서 질문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선 작가 네. 할게요. 네. 세계의 명작 이은선입니다. 아, 명작을 쓴 이은선입니다. 아니, 이은선 작가는 기존에 제가 발표한 거 본 소설하고 되게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지. 아, 네. 제가 처음에 저기 문학가지성사에서 2014년에 발간한 발칙한 넘버 9이라는 소설집을 쓸 때는 굉장히 소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문장은 시적이어야 되고 이야기는 파국과 서사가 촘촘해야 되고 누군가는 꼭 죽어야 되고 그리고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복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문학적인 어떤 생각이 좀 그쪽으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매번 매일매일 소설을 쓴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저를 굉장히 절실하고 처절하게 만들어서 읽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소설집을 내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작가하고 책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작가는 예쁜데 책은 안 예쁘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작가의 어떤 발랄함과 소설의 문장이 다르다는 거였는데요. 그것도 나고 이것도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리주의도 나고 발칙한 넘버 9도 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신비주의 미녀 소설가도 접니다. 그럼 저는 김혜나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민달팽이라는 책 이렇게 단편 읽고 저는 되게 슬펐던 게 사랑에 관한 작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혜나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거 사실 대본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신 거예요. 라이브는 당황 아니겠습니까? 네. 작가님, 사랑은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냥 이렇게 사랑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소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 네, 소설을 20대 내내 정말 네. 너무 사랑했고 네. 소설이 아니면 늘 죽을 것 같았고 네, 제가 알기로도 네. 굉장히
진짜 소설에 투신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열심히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그때는 그냥 20대 내내 그냥 이렇게 불처럼 되게 타올랐던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이렇게 뜨겁게 네. 사랑했던 게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근데 순간부터는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 그때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소설에 대한 사랑이 너무 내가 커서. 그래서 20대 네. 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소설만 썼다니까 진짜로. 네. 그냥 이렇게 연애를 하면 글 쓰는데 너무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늘 들었고 저도 그랬어요. 돈과 시간을 뺏기잖아요. 연애를 어쩐지 하면. 가깝게 느껴지네. 네. 그래서 그 돈과 시간을 모두 다 소설에 이렇게 투자하고 싶었고 소설만 생각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나? 남들은 어떻게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나? 부러웠던 적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너무 불타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그냥 함께 걸어나간 어떤 삶의 동반자처럼 아. 또 이렇게 약간 힘이 열정은 조금 식기도 하면서 꾸준함, 의지 이런 게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뜨겁게 타오르기도 하다가 또 이제 그냥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걸어나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같지 않아요? 신혼부부가 막 처음에는 엄청 막 진짜 서로 죽일 것처럼 싸우다가 나중에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갔고 그냥 친구인 듯이 동생인 듯이 서로 사는 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가님, 어떤 작가님에게 또 마이크를 넘겨주실래요? 저희 질문 토스해요. 괜찮아요? 네. 저는 그 전석균 작가님께 항상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소설 읽어보면 굉장히 좀 어둡고 힘들고 비루한 이런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너무 정말 그 따뜻함을 잃지 않는 정말 끈질기게 그 따뜻함을 잃지 않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따뜻함이 과연 이 작가의 어디에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늘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환경이면 환경일지 아니면 뭐 주변 인물이면 인물일지 어디에 자기의 그런 어떤 따뜻한 서사, 온기의 서사 이런 게 그 눈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늘 궁금했어요. 그냥.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같은 맥락으로 제 소설에는 악역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고 독해지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조금 의아했던 게 나는 이 사람을 되게 나쁜 사람으로 그렸는데 사람들은 전혀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가 싶어서 더 나쁘게 그려야 되나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니까 나쁜 사람도 별로 나쁘게 안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걸까? 뭐 때문에 그런 걸까?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소설을 쓰면서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소설을 쓰기 전에는 되게 불만이 많은 많은 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소설을 쓰게 됐는데 소설을 쓰면서부터는 다 긍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되게 안 좋은 일이나 뭐 속상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겨도 그거 자체는 너무 부정적인 일인데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언젠가는 이걸로 소설을 써먹으면은 나에게는 이득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속상한 일들은 이게 다 소설에 나중에 써먹으라고 생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조금 나쁜 일이 생겨도 조금 긍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누구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긍정하게 되는 그런 방식들이. 근데 저에게는 그게 소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맥주요. 이렇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운 사람은 되게 미워요. 싫은 사람은 정말 이제 싫어요. 미우면 밉다고 말할 거고요. 싫으면 싫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고소할 거예요. 그 고소를 취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여생이 조금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제 자신의 멘탈을 위해서요. 그게 소설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를 위로하는 거 혹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맥주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과 이런 멋진 행사를 마치고 먹는 치맥이요.
세상에 치맥이 없었다면, 세상에 많은 음료들 중에 맥주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삶의 의미를 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설 열심히 쓰고 마시는 맥주 한 잔 덕분에 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전석순 작가님, 네. 어떤 작가님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김경희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코 없는 남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각이 살아 움직이는 소설이어서 흥미롭게 읽었어요. 특히나 제목처럼 후각에 대한 이미지도 물론 강렬하지만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여자가 이제 빈 가슴에 남자의 손을 가져다 대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촉감이 두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울림이 굉장히 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의 감각이잖아요. 어떤 감각이 중요하고 왜 그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너무 좀 서로 잔인한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을 쓰지 않고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았고요. 그리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각에 대해 딱히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 외에 뭐 표현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그냥 탁 보면 한 2, 3초 안에 서로 탁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감각. 예. 아,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는 느낌인데요. 저 대본에 없는 거 하나 해볼게요. 요즘 제가 이제 자꾸 제 소설을 이야기하고 저를 칭찬합니다. 저 요즘 그거 되게 의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TV만 키면 이상한 아줌마들이 막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어놨고 TV를 끄면은 우리 엄마가 자꾸 시집가라 그러고 여튼 되게 힘들어요. 근데 소설을 쓰는 일도요. 지금 김혜나 작가님도 이제 20대 내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작가들 모두 다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정말 투신하듯이 써온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기 소설 칭찬하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석순 작가님, 내 소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한 말씀 여러 마디 부탁드릴게요. 소설을 쓰는 방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방식과 아무래도 저는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소설을 쓰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제일 잘 쓰는 방식은 네. 가정을 던지는 방식을 많이 써요. 이프? 네, 그러네요. 네. 네. 갑자기 영어가 나서 놀랐습니다. 네, 가정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첫 번째 장편소설에서도 사람에게 첫 번째 장편 소설의 제목이 뭐죠? 네. 철수 사용설명서라는 오늘의 작가상 출신이시죠. 저 김혜나 네. 작가님하고 전석순 작가님은 한 해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셨고 옆에 동서문학상 대상 출신의 김경희 작가님이시고 옆에 상도 자랑하자. 저는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목받는 예술인에 선정된 작가입니다. 됐죠? 자, 네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행운권이 그쪽으로 한 장 가기를. 네. 그래서 그런 가정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용설명서가 있으면 어떨까 싶은 되게 엉뚱한 생각이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장편소설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짓말 자격증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몇 급이나 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TV에 나오는 분들 지금 JTBC, YTN, MBN 맨날 나오는 그분들 제가 봤을 때 자격증 없이 프리패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정치적으로 읽힐까봐 좀 걱정을 했었어요. 거짓말 자격증이 정치적으로라도 읽혀야 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기는 하죠. 네. 안 읽히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런 가정들로 시작하는 소설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을 던지고 저는 소설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고 읽으시는 분들은 제 답변을 듣고서 그렇구나 생각하는 것을 좀 넘어서 나는 어떻게 하고 나는 거짓말 자격증이 있으면 난 몇 급이나 딸까? 내 주변에서 1급을 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내가 1급 꼭 따실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사용설명을 쓰면은 나는 어떤 주의사항들을 넣고 어떤 특징들을 넣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으로 소설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게 만드는 게
제 소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사용 설명서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설명서라는 그 진짜 제품 사용 설명서 맨 뒤에 있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읽지 않고 수많은 기계의 결함을 일으킨 그 사용 설명서가 대가 두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작가상이 나오고 나서 철수 사용 설명서가 나오자마자 제목이 완전 핫해진 거예요. 그쵸?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 29이요. 29. 한참 좋을 때였네요. 그립네요. 네. 그 좋은 소설 그리고 두 편의 장편 소설을 상제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자기 소설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내 소설 이게 제일 좋다 이런 거. 칭찬. 저는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독자들에게 사유의 어떤 공간을 던져주는 것이 전석순의 소설이다. 왜냐하면은 그 소설이 없으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읽으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그 엉뚱한 생각을 소설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게 사실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늘 필요한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소설을 읽으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생각 혹은 이런 생각하면 엄마한테 혼날 만한 그런 생각들을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현실가 좀 더. 네, 그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네, 훈훈하죠. 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김혜나 작가님, 셀프 칭찬하기 코너입니다. 네, 어떤 소설, 내 소설 이게 제일 좋다,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이 소설집에 실린 민달팽이라는 소설을 쓸 때 생각을 한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네. 그게 항상 궁금하고 그걸 항상 소설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완벽하고 이렇게 좀 팬시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네. 모두 다 꿈꾸는 네, 것 같은 네. 이 아름다운 호텔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저곳에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곳 어떤 지하 이제 그 작업 공간을 썼는데 그 지하실에는 뭐가 있고 갈 수 없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네. 이런 게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려내고 싶었던 게 네. 소설이고 좀 그런 게 그냥 칭찬을 하자면 그러니까 장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 이면을 상상하게 되는 네, 것.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게. 그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이는 거는 이미 누가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상상하고 그 지하로 들어가는 거는 작가들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김혜 작가님, 제가 또 수립문학상 이번에 받으셨어요. 그 상금이. 네. 여러분, 문학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금입니다. 상금이 얼마였죠? 네, 작년에 수리인문학상 한 5천만 원. 지금 그렇게 그쪽에서 그렇게 그러시면 5천만 원. 항상 사람들이 작가상 받았을 때도 얼마였죠, 이렇게 그때? 주변에서 이런 거 오늘의 작가상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뭐 네. 직장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 얘 축하드려요. 이렇게 상금이 3천만 원이래. 이러면 어머머머 다 막 이렇게 잠깐만, 지금 3천 같은 플러스 5천만 원이면은 반응을. 네. 김혜 작가님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싶습니다. 네. 아무튼 네, 상금으로 이렇게 그 칭찬을 많이 받네요. 열심히 산 대가가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받을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소설에 대해서 투신을 하고 열심히 쓰고 끊임없이 부딪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타이틀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운도 너무 좋아서 아니요, 운 되는 것 같아요. 실력이에요. 떨어지면 실력이고 붙으면 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운도 다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거짓말도 만드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김경희 작가님, 네, 동서문학상 대상에 빛나시는 500만 원. 저도 사실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방금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선 저도 작가님도 밝혀주세요. 제가 서울신문 201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출신인데요. 저도 500만 원이고 주목받는 예술인 1,500만 원. 네, 저도 이제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돌침대랑 냉장고랑 TV 이런 거 다 사드렸거든요. 갑자기 효녀 등급 뭐 이랬어요. 네, 여튼 김경희 작가님 소설에 대해서 자랑할 자랑.
자랑할 거라기보다는 그냥 소설 쓸 때 좀 그냥 가능하면 캐릭터들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외롭고 쓸쓸하고 더 불쌍하게 그릴까. 이번에 코 없는 남자 이야기도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네. 쓰는 편이라 그런 것들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누군가는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로맨틱하고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러블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이제 어떤 기자분하고 먼저 사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소설이요, 선생님, 김경희 작가님, 소설이요. 왜 행복해야 되고, 왜 로맨틱해야 되고, 어떻게 러블리할 수 있는가? 현실은 내 남편이 누군가에게랑 바람이 나거나, 내 남자친구가 나를 배신하거나, 우리 아이가 나를 그게 사실 저는 현실인 것 같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 언제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읽기 싫어하는 지점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소설들이 아닐까 싶어요. 나 지금 뭔 얘기하고 있지? 되게 저 혼자 되게 비장해져가지고요. 지금 김경희 작가님, 우리가 소설을 써서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소설이 어떤 사람의 삶을 뭐 확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되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뭐 네, 맞아요. 그런 그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 예. 네. 전석순 작가님은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그랬고, 김혜나 작가님은 그 이면을 바라보는 거, 그 이면을 지하를 상상하는 거,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 근데 저는 소설가가 된 지 이제 8년 차고 이제 문학특 기자로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시를 썼어요. 저는 아직도 나 되게 시인 되고 싶다. 저 지금 갑자기 제가 시 부심이 있어요. 왜냐면 새로 나온 시집을 모두 사보는 게 저의 그 취미인데요. 소설 원고를 써서 시집을 사보는 이상한 작가가 저예요. 그래서 시인들 보면 되게 아직도 되게 좀 특별한 것 같고, 요즘 저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소설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는데요. 어느 한때 정말 죽고 싶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생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힘든 이 모든 시기에 겨우 나를 살게 했던, 아주 간신히 이거라도 써서 무엇인가를 버티게 해줬던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첫 소설집이 약간 좀 비장하고 비탄에 빠진 것들이 많은데요. 지금은요,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소설로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좀 편하게 읽히고 싶다라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면 요즘 저 첫 소설집을 쓸 때는 굉장히 저 혼자 비탄에 빠져갖고 저 혼자 힘들었거든요. 지금 TV를 켜면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고, 이 옆에 분들도 결코 쉽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 순간, 누군가에게 좀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건 앞으로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유리주의는 그냥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었으면 그거로 된 소설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든 그 소설을 쓰던 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멀리서 온 질문 코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시나리오 쓰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나 지금 마감도 바빠 죽겠고, 막 강의도 많고, 막 일도 많은데 시나리오까지 10몇 장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나만 힘들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을 좀 괴롭히자 해서 동료 작가들을 좀 괴롭혔습니다. 김혜나 작가님부터 이제 질문을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함께 그 호텔 프린스에 있는 작가님 중에 서진이라는 소설가분이 계세요. 지금 외국에 나가 계셔가지고 여기 함께 하시지 못했는데요. 아주 멋진 질문을 보내왔어요. 작가님은 모르고 계세요. 남자친구랑 해외에 여행을 갔는데 남자가 예약한 호텔이 바퀴벌레가 나올 정도로 형편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라고 진짜 멀리서 왔어요. 말레이시아인가 코타키나발루 거기가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실래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는 건 그냥 거기 묵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옮긴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묵어요. 그래서 둘이 바퀴벌레 열심히 잡고 뭐 이런 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미리 예약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네. 예약한 게 이제 취소가 잘 안 되고 돈 아까우니까 환불이 안 되고 굳이 다른 데를 비싸. 이제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툴툴거리면서 있고 다시는 안 가겠죠.
저라면 남자친구를 잡죠. 바퀴벌레를 잡는 대신 남자친구를 잡죠. 네, 전 진짜 잡을 거. 아, 뭐라고요? 김경희 작가님 그렇게 마이크 안 대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김경희 작가님 방금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잡을 것 같다고. 저 은근히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오셔서 그렇게 크게 웃지 마세요. 정세랑이라는 소설가가요, 전석순 작가와 저한테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정세랑 소설가가 전석순 작가님 차기작 기다리고 있는데 미리 기뜸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해왔네요. 제가 작년에 낸 소설이 거짓말에 관련된 소설인데 그걸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아직도 거짓말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그것도 호텔처럼 방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피방에 관련된 소설을 모키? 모피방이라는 아마 진도 모피 뭐 할 때 모피요? 네, 쓰기는 그렇게 써요. 근데 조금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데 중국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개념인데, 아파트인데, 이제 아예 인테리어를 아예 안 한 방을 모피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도 없고, 도배도 안 돼 있고, 바닥도 안 깔려 있고, 변기도 없고, 싱크대도 없고. 그럼 건물에 기둥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왜 이런 방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부잣집들은 그런 싸구려 인테리어 싫다. 내가 내 맘대로 인테리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뜯어내버릴 거 아예 다 빈 방으로 달라. 그러면은 내가 맞춰서 럭셔리하게 인테리어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처음에 나온 게 모피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제가 소설가이자 동료 작가로서 좀 걱정되는 면이 하나가 있네요. 이게 뭐죠? 지금 여기 문학 콘서트에서 차기작을 얘기한다는 거는 자기의 그걸 다 꺼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좀 근데 위험한 거 아닌가요? 모피방에 대한 개념만으로는 이 소설이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그러니까 따라올 테면 따라와 네, 봐라.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다 얘기하진 않겠죠. 조금 약간만. 아, 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방인데 그게 처음에는 부자이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나온 방인데 이게 약간 왜곡이 돼서 아파트를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싼 가격에 나온 모피방을 사서 문도 없이 싱크대도 없이 변기도 없이 살다가 살면서 조금씩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월급 받아서 문짝 달고 다음 달 월급 받아서 변기 달고 또 다음 달 월급 애달프다.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파트에 사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피방이라고 하는데 저는 작년에 나온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썼다면 네. 그 다음 소설에서는 사물들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쓰고 싶어서 모피방이라고 하는 소재와 관련된 소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소설가를 구라쟁이라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줬는데 저는 이 시대 최고의 거짓말 가이드는 전석순 소설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 진실합니다. 아, 네, 그러시든가. 네. 여기 질문 하나만 읽어주세요. 저도 작가니까. 어디 있죠? 네, 정세환 작가가 역시 질문해 준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단편 소설집이 나왔는데 이제 장편 소설도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아직 작업한다고 되게 말은 해놓고요. 장편이라는 그 긴 글의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아, 예. 제가 단편 소설을 1월에 한 편, 2월에 2편, 3월에 한 편을 지금 마감을 해야 되는 처지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고, 장편 소설을 하반기부터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보내올지 몰랐습니다. 좋은 장편 소설로 인사드리겠다는 말로 대신해도 될까요? 어떤 소설을 네. 쓰냐면 엽전 위조범의 아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엽전이면 그 돈 얘기하는 건가요? 상평통보. 네, 그래서 엽전 위조범의 아내 이야기 지금 단편 소설로 연작 3개를 지금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 지금 문장 웹진 2월호에 들어가시면 파도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엽전 위조범의 아내 3번째 이야기가 돼 있고요. 엽전 위조범의 시선으로 장편 소설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니까 다. 네, 안 하고 있다고 안 했는데. 네. 네, 얼른 다시 사회자 모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소설가에게는 동서문학상 사무국장인 미녀 김미주 선생, 여기도 꼭 미녀래. 나 따라하기는. 미녀 김미주 선생께서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김경희 작가님은 다른 작가님들과 달리 제주 프린스에서 머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만난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과 관련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들 좀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첫 해에는요, 서울에 있는 이 프린스 호텔하고 제주도에 있는 프린스 호텔하고 이원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그 좋은 호텔에 혼자 가 계셨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그때 이제 제주 쪽 지원해서 2달이었나요? 2달을 그 별장 같은 곳인데 머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하고 그 서진 작가님하고 신청한 게 똑같이 겹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부탄 여행이 또 아, 맞다. 있어서 EBS 방송 작가님이신데요. 소설가이시기도 한데요. 부탄 여행기 베스트셀러를 내신 에세이스트세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시면 저희는 뭐 먹고 살죠? 그래서 2달 중에 일주일밖에 못 있었어요. 되게 아쉬운데 일주일 있는 동안 딱 제일 나는 분이 거기 별장지기 분이 계시는데 네, 프린스 호텔 관리하시는 네, 분이 네. 할아버지신데 약간 하얀 메리아스 같은 걸 입으시고 그 위에 뭐 다른 건 안 입으시고요. 네, 귀가 잘 안 들리시는지 뭘 아무리 물어봐도 계속 지나가기만 하시는 대답을 한 번도 안 해주셨던 존머 씨처럼 되게 돌아다니셨구나.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분 돌아다니시면서 계셨어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이게 관리하느라 바빠서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혹은 땅을 관리하시느라고 이게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그 작가님들, 그 윤희영 작가님이 또 소설 쓰시는 윤희영 선생님께서 공통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소설을 쓸 때 이것만은 지킨다거나 내 소설에서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원칙이 있나요, 김혜나 작가님? 근데 굳이 원칙이 있다면 진실을 말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조에는 거짓말을 많이 써요. 예, 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전석순 작가님을 살짝 지금 디스하신 건가요? 네. 그냥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가드를 쳐서 그 안에 이제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네. 결국은 정말 진짜 이야기를 쓰고 싶고 진짜 삶을 말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를 두 번이나 말을 한 김혜나 작가의 소설을 다음 소설을 기대하겠습니다. 김경희 작가님은요? 마이크를 좀 대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김경희 작가님은 마이크를 내렸을 땐 주로 저를 디스하시고요. 마이크를 올렸을 땐 작가 모드로 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마이크. 너무 막 잘난 척하면서 어렵게 쓰지 말자. 나? 마이크를 들고도 네. 제 너무 질문 어려운 남아 이야기, 있어요. 네, 너무 어려운 이야기 뭐 좀 해석이 안 되는 식으로는 쓰지 말자. 제가 네. 해봐서 아는데 그 정말 어려워요. 네, 진짜. 명박 아저씨만 해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써봐서 아는데 저는 첫 소설집처럼 계속 어렵게 쓰면 50살 안에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좋은 고언이세요. 감사합니다. 전석순 작가님은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건 절대 쓰지 말아야지 싶은 게, 예를 들면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미안해. 불륜 얘기 쓰지 말아야지 이런 진짜 생각, 미안해. 아니면은 범죄 정말 이런 미안해. 이런 거는 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잘 못 쓸 것 같아서. 내가 워낙에 옆에서 잘 써주니까. 네, 잘 쓰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쓰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정해 놓았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정해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체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쓰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깨부시면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작가들을 쭉 지켜보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등단할 때의 소설풍이랑 첫 번째 소설이 나왔을 때랑 두 번째 소설이 나왔을 때 정말 달라요. 제가 옆에서 이제 자주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변해가는 과정이 과연 소설이라면 저한테 어떤 지켜야 되는 원칙은 마감입니다. 저희 뒤에 편집자님 계신데 사실은 오늘이 제 소설 마감일이에요. 편집자님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밀어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웃고 계시는데요. 대답은 안 해주시네요.
김경시현 소설가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방이란 어떤 공간입니까? 전석순 작가님. 좀 예전에 제가 생각하는 방은 숨는 공간이었거든요. 밖에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 모르게 나만 숨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일을 좀 쉬면서 방에 있을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방에 암막 커튼을 두껍게 쳐놓고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방은 시간이 멈춰버린 공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방에서 저는 뭐 꼭 물리적인 게 아니더라도 생각을 하든 뭐 밥을 만들어 먹든 뭐 음식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뭔가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일부러 시계도 떼놓고 핸드폰도 잘 안 보고 컴퓨터도 웬만하면 안 하고 그렇게 조금 지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춰버린 그 공간이 지금 제에게는 방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 작가들 이렇게 말 잘해야 되는구나. 그럼 나 아까 마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간지나는 말 할 거야. 간지요. 네, 김경희 작가님에게 방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다 좀 그러셨겠지만 어릴 때 방이 없었어요. 저는 뭐 형제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니랑 같이 쓰고 맞아. 늘 내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형제가 방을 어떻게 되세요? 오빠 있고 언니 있고 막내인데요. 막내딸. 네, 근데 그냥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 내 방을 갖고 싶은 욕망이 늘 있었는데 그게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방이 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약간 있어서 오히려 더 그게 글을 쓰게 하는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갈급했으니까. 그리고 뭐 결혼을 하면 방이 생기나 하고 결혼을 해도 방이 생기나. 같이 쓰려고 결혼했는데. 나만의 방. 네. 순간 제가 욱해서 죄송해요. 아직 결혼을 못 해봐서. 네.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인 어떤 방이라기보다는 지금도 그냥 제 혼자만 있을 수 있는 방을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책 제목이 자기만의 방이지요. 호텔 프린스에서 방을 내주었을 때 제가 기획의 말에도 썼는데 작가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자기만의 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고 그것을 멋지게 지원을 해주셨고 그것이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혜연 작가님, 방은 어떤 의미예요? 방은 그러니까 좀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10대, 20대 어리진 않아요. 네, 살아오면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조금이나마 들수록 의식주 중에서 네. 이제 주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는 뭐 옷을 되게 좋아했고 뭐 20대 때 한참 먹을 거 좋아하고 뭐 맞아요. 그런데 점점 이 공간이라는 게 인간에게 주는 어떤 안식과 기쁨과 이런 게 맞아요. 굉장히 점점 커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존재 그 자체를 정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인 것 같아요. 공간을 지배하는 것도 사람인데요. 공간에게 지배당하는 것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저한테도,象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질문해 주세요. 작가님에게는 방이 어떤 의미세요? 제가 요즘 거실하고 저희 집이 이제 방이 넓고 거실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실이 저희 작업실이에요. 저는 요즘 거실에 나가 있거든요. 너무 방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방에 가면 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을 못 하고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거실에 나가지 않으려고 방에서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 18평밖에 안 되는 혼자 사는 그 집의 어떤 그 방과 거실의 사투가 요즘 저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거실에 나가서 앉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써요. 거실에 나가야 화장실을 갈 수 있는데 빨리 거기를 지나치는 거죠. 일부러 못 보고 책상 따위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이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방이라는 거는 진짜 거주고 주거 그리고 그곳에서 잘 자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잘 못 자면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자서 일어나는 가장 긍정적인 일이 소설을 쓰는 일이고요. 소설이 탄생하는 일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잠을 잘 못 자면요. 부정적인 일들 저는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 요즘 범죄들은 다 밤에 일어나는 것 같은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잠을 잘 못 자서 잠을 잘 안 자서
좋은 데서 잠을 편히 이룰 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누가 이렇게 막 불안하게 혹은 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데리고 와가지고 편안한 침구에서 잠부터 일단 10시간 이상 재우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요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의 캐릭터들을 요즘 저희 침대에서 정말 많이 재우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아직 마감을 못했나 봐요. 저 편집장님 어디 가셨나?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작가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질문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희 작가들이 마련을 한 그 선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선물과 함께 마이크가 갈 거예요. 혹시 첫 번째 질문을 일본에서 온 우리 가네코 상에게 네, 혹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일본어 하지 마시고요. 한국어. 네네네, 한국 사람이고요. 네. 네. 어떤 작가님께 어떤 질문을? 이 중에서 가장 그 소설가 그 연차가 기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이분이요. 아, 네. 2008년도 강원일보 신춘문예 등단이시고 2011년 오늘의 작가상 출신이세요. 아, 네. 네. 가장 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선배님께 처음 소설을 쓰고 싶다 생각한 계기가 뭐였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몇 살 때였으며 이제 실행에 옮긴 그 계기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또 거짓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거짓말을 되게 잘 치는 아이였어요. 근데 거짓말을 칠 때 제가 이제 심리학 쪽으로 조금 알아보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짓말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뭐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아니면 뭔가 갖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은 그렇게 뭐 문제 삼을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치는 거짓말들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아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특히 할머니가 많이 화를 냈어요. 거짓말을 칠 때마다 너무 엉뚱 같은 얘기만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이제 제가 쾌감을 얻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라고 했을 때 쾌감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쟤 커서 뭐가 될까 싶어서. 근데 이제 중학교쯤에 어떤 거짓말을 할까 싶은 생각을 하다가 소설을 쓰면은 거짓말을 해도 안 혼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은선 작가님처럼 시를 썼는데 시는 좀 압축해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무나 장르잖아요. 쓰는 게 아니에요, 시는. 네, 그래서 저도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수필을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 인생이 그렇게 스펙타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짓말을 조금씩 해봐야겠다. 엄마도 좀 새엄마로 만들어보고 이복 동생도 한번 만들어보고 좀 사실은 나 부자였다고 거짓말도 한번 쳐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게 어떤 100일장에 나가서 썼는데 이제 장려상인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짓말을 쳐도 혼나지 않겠구나. 이쪽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설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좋은 거짓말쟁이가 앞으로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작가님이 직접 사인해주신 부탄 에세이 베스트셀러요. 그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쪽에 선물 얘기만 나오면 제 오른편에서 엄청난 리액션이 나와요. 제가 이쪽으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네. 그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으시면 제가 힘들고요. 예, 저기 예, 머리 긴 예쁜 여성분, 예, 예쁜 여성분이니까 손을 엄청 번쩍.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런 데 질문해본 것도 처음인데요. 네. 되게 떨리거든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김혜나 작가님 네. 듣고 싶어요. 네. 소설을 쓸 때 진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쓰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작가 지망생이고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쓸 때마다 자기 검열을 되게 많이 하고 네. 이렇게 썼는데 뭐 나중에 그 작가분들이 그런 일이 되게 많대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과 달라요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걸 되게 많이 읽어가지고 질문. 네. 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밤에 막 썼는데 다음 날 막 뭐 이렇게 썼나 막 이런 일도 되게 많고 이렇게 스스로 이게 자존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글을 쓸 때 그런 어떻게 압박감 같은 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압박감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글 쓸 때 압박감 어떻게 이겨? 그러면은 저분 글 더 열심히 쓰시라고 독서대 네. 하나 드릴까요? 제 독서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비명까지 지르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냥 그러면 다른 걸로 이제 각자 알아서 저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라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소설을 썼을 때,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압박감이 좀 없는 편인데요. 제가 처음 소설을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거는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는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은 창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이제 창조해내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창의성이 정말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뭘 만들어야 될지 뭘 창작하라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이제 뭐 민달팽이, 예, 이렇게 길을 걷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뭘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라본 세계의 한 단면을 써야겠다. 그걸 쓰고 싶다. 이런 욕망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소설을 쓸 때 그 마인드 자체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잘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본 세계의 한 단면 그 어떤 내가 본 세계를 그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쓰거든요. 본 세계를 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김혜나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저희가 준비한 무대가 잠시 막을 내린 순서입니다. 우리의 무대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요.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책이 한껏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쪽에 안양예고 친구들 제발 집중 좀 해줘요. 왜냐면 저희 제자들인데 얘들이 그냥 무작정 왔어요. 근데 쟤들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딴짓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도 계속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자꾸 저 친구들만 보이는 거예요. 직업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반갑고요. 딴짓 그만해요. 끝나니까 곧. 자, 누군가의 소설을 지척에서 바라보고 그 소설이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을 또 이렇게 바로 쳐다볼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호텔이 되었습니다. 호텔 프린스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입구는 있고 출구는 없는 책 호텔 프린스를 읽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치지만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돌아가셔서 오늘 저희 책 호텔 프린스 펼쳐주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호텔 프린스, 은행나무 출판사의 모든 관계자분들과 저를 비롯한 뒤에 계신 여기 작가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